얘, 너는 어째 밥알 씹는 소리까지 그렇게 천박하니?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밥알이 왜 이렇게 아깝나 몰라. 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일갈이 평화롭던 아침 식탁 위를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다. 단지 고등어 한 점을 더 집으려던 내 젓가락이 공중에서 길을 잃고 파르르 떨렸다. 68배 시어머니, 윤정의 여사는 마치 내가 당신의 살점을 떼어 먹으려는 것처럼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계셨다. 내 그릇엔 맹물 같은 국물만 가득했고 어머니의 시선은 차갑게 식은 숭늉보다도 더 차갑게 내 가슴을 적셨다. 이 집안에서 보낸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나를 모질게 밀어내던 그분이 오늘 쓰러지셨다. 병실 침대 위에 종이장처럼 누운 그분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유언을 남기려 한다. 손자 도현이의 손에 들린 그 낡은 종이 한 장. 그 속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그것이 우리 가족의 모든 과거를 뒤엎고 내가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죽음의 문턱에서 그 짧고도 강렬한 한 줄을 남기신 것일까? 이 지독한 미움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세상이 아직 어둠의 장막에 갇혀 있을 시간, 어김없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나의 하루를 깨우는 공포의 알람이었다.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뜨고 뻐근한 허리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물에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43세 김선영이라는 여자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푸석한 피부와 깊게 팬 미간,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름보다는 진수처, 도현이 엄마, 그리고 이 집구석 며느리라는 직함이 더 익숙해진 세월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혹여나 발소리가 크게 들려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나는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고양이처럼 걸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베란다 문을 열고 항아리에서 쌀을 한 바가지 퍼올렸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진다. 나는 이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글 때마다 나의 청춘이 이 물결을 따라 흘러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 윤정의 여사님은 그 시간에 이미 거실 소파에 정좌하고 앉아 계셨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마치 나를 감시하는 부엉이처럼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셨다. 그 무거운 시선이 내 등에 꽂힐 때마다 나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어깨가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쌀 씻는 소리가 왜 저렇게 경박해? 복 달아나게 시리.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손끝이 여물지 못하고 소란스러운지 몰라. 어머니의 첫마디는 늘 그렇게 시작된다.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냥꾼처럼 어머니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해부하듯 분석하셨다. 나는 조용히 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고 어제 미리 씻어둔 멸치를 볶아 육수를 내기 시작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어느새 내 등 뒤까지 다가와 냄비 안을 들여다보셨다. 된장은 작년 거 썼니? 아니면 그저께 내가 사다 놓은 걸 썼니? 내가 분명히 구석에 있는 묵은 것부터 먹으라고 했을 텐데. 새 것만 좋아하면 이 집안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묵묵히 끄덕였다. 속으로는 어머니, 묵은 된장은 이미 다 먹었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침 식사 시간 내내 잔소리라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 뻔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다듬으며 감정을 죽였다.
내 남편 박진수는 이런 긴장된 공기 속에서도 늘 투명 인간처럼 행동했다. 6시 반이면 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아 핸드폰 기사나 뒤적거렸다. 어머니가 나를 구박하는 소리가 거실을 메워도 그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진수야, 너는 저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렇게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 내가 저런 거 보려고 너를 금지옥엽 키운 줄 아니? 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쏘아붙여도 진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다. 엄마, 아침부터 왜 그래? 선영이가 고생이 많잖아. 그냥 좀 맛있게 먹어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핸드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방관은 나에게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적어도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인데 그는 갈등의 현장에서 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래, 당신에게는 당신 어머니지. 나한테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당신한테는 목숨보다 귀한 어머니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찌개 그릇을 옮겼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남편의 침묵은 나를 이 거대한 성벽 속에 홀로 가두는 창살과도 같았다. 18살 된 아들 도현이는 이 집안의 유일한 산소호흡기였다. 도현이가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 매섭던 어머니의 눈매가 단번에 무너져 내렸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나왔니? 공부하느라 밤잠도 설쳤을 텐데 얼른 앉아라. 할미가 갈비 구워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 조금 전 나를 향해 밥알이 아깝다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변화였다. 도현이는 무덤덤하게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할머니, 엄마도 좀 드세요. 엄마는 왜 매일 국물만 드세요? 고기도 좀 드시지. 도현이가 내 걱정을 해주면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내 엄마는 살 빼야 한다고 저러는 거다. 걱정 마라, 너나 많이 먹어. 내 엄마는 원래 채소를 좋아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으로 시든 나물만 뒤적였다. 다이어트라니. 어머니가 내 밥그릇에 숟가락이 닿는 것조차 불쾌해하시니 내가 스스로 내 몫을 덜어낸 것을 저렇게 포장하신다. 식사가 끝나면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감 앞에 선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과일을 드신다. 물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나에게는 마치 나를 비웃는 환청처럼 들렸다. 고집세고 말 험한 우리 시어머니.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믿어보려 했던 신혼 시절의 다짐은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의 마모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지 오래였다.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그저 아들의 수발을 들고 손자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정교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거칠어진 내 손등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핸드크림 한 번 바를 여유 없이 기름기 가득한 그릇들을 닦아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어머니를 닮아가는 듯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는가? 자식 때문에? 아니면 정 때문에? 아니, 어쩌면 도망칠 용기가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져 온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은 갈등의 씨앗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은 싹을 틔우고 있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굴레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나는 마른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먼지가 자욱한 창밖에 흐린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나무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혀 부엌 창문을 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된다.
야, 너는 왜 창문을 열고 그래? 내 다리 시린 건 안 보이니? 아주 사람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대답 없이 창문을 닫았다. 내 가슴 속의 창문도 그렇게 굳게 닫혀버렸다. 어머니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주말 오후 모처럼 허리를 펴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발을 치켜들며 한마디 던지신다. 먼지가 저기 구석에 그대로 있는데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청소기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네.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나는 묵묵히 청소기 헤드를 돌려 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훑었다. 거기엔 머리카락 한 올조차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먼지 덩어리인 모양이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경로당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셨다. 나는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낑낑대며 돌아왔다. 갈비찜을 안 치고 잡채를 볶고 각종 전을 부치느라 부엌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고 등줄기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드디어 상이 차려지고 어머니의 친구들이 거실에 옹기종기 앉아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정혜 씨는 복도 많아. 며느리가 이렇게 음식을 잘해서 대접해주니 얼마나 좋아. 친구분의 칭찬에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이셨다. 말도 말게.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거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가르친 거야.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간도 못 맞춰서 소금 한 포대를 다 넣더니까 내가 손등 때려가며 가르쳐서 이 정도 된 거지. 부엌에서 남은 설거지를 하던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음식간이 짜다며 내 손등을 나무 주걱으로 내리치셨던 분은 분명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다 가르쳤다며 공을 가로채신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손님들 앞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어머니는 왜 나를 칭찬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실까? 내가 그렇게나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신 걸까? 내면의 독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머니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을 실수들이 잦아진 것이다. 한 번은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두고는 깜빡 잊으신 채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타는 냄새에 놀라 달려가 보니 주전자는 이미 검게 타 있었고 집안은 연기로 가득했다. 내가 놀라 불을 끄고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자 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내가 불을 켜놓고 왜 나한테 난리니?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분명히 본인이 물을 끓이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내가 한 일이라며 우기셨다. 그 눈빛은 예전의 그 날카로움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기억은 점차 조각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하신 말씀을 점심에 잊으시고는 나에게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느냐며 타박을 주셨다. 내가 오늘 국은 미역국으로 하라고 안 했니? 왜 내 맘대로 된장찌개를 끓여? 어제 분명히 된장찌개가 드시고 싶다며 재료까지 골라주셨던 분이 말이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노망인지 아니면 나를 더 지능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연극인지 알 수가 없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다. 혹시 정말 어디가 아프신 걸까?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나? 하지만 병원 소리만 나와도 자식 앞길 막는 노인네 취급한다며 노발대발하실 텐데. 내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동안 쌓인 원망이 충돌하며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다가 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보니 어머니는 어둠 속에 앉아 무언가를 손에 쥐고 계셨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낡은 사진첩이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다. 그렇게 강하고 독한 분이 아무도 없는 밤에는 저토록 작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다. 지금 들어가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할까? 하지만 내 손길을 받으시면 또 뭐라고 모질게 말씀하실지 두려웠다. 뭐하러 남의 방을 훔쳐보니? 재수없게 라는 말이 들려올 것만 같았다. 나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저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이 저 강인한 여자를 울게 만드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머니만의 슬픔이 있는 걸까?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불안한 예감은 안개처럼 집안 전체를 감쌌다. 며칠 뒤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오신다며 나가시고는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 남편과 나는 온 동네를 이잡듯 뒤졌고 결국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길을 잃고 헤매던 노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파출소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다. 우리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갑자기 남편 진수의 손을 잡고 소리치셨다. 진수야, 저 년이 나를 여기 버렸다. 저 며느리년이 나를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집에서 쉬고 있던 나를 버린 사람으로 몰아가다니. 파출소 순경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남편은 당황해서 나를 힐끗 보더니 이내 어머니를 달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슴 속에선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나를 미워하는 건 참을 수 있었다. 구박받는 것도 세월의 정으로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나를 폐륜아로 만드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고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중얼거리며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셨다. 이게 끝인가 보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 집에서 내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고 말았다. 나는 핸들을 잡은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옥 같은 집을 나가겠다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전조는 재앙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우리 집을 무겁게 짓눌렀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언제 어디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였다. 어머니의 여든에 가까운 생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8번째 생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파출소에서 나를 폐륜아로 몰아세웠던 그 기억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지만 나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은 녹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소갈비를 핏물 빼고 하나하나 정성껏 양념을 재웠다. 손가락 끝은 양념에 절어 아렸고 오랜 시간 서 있었던 탓에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 거겠지. 본인이 약해지는 게 두려워서 날 더 몰아세우시는 걸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내면의 분노를 억눌렀다. 나의 이런 노력을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알아주기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니더라도 그저 묵묵히 밥 한 그릇 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고모님들과 사촌 동생들로 북적이는 거실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치는 듯 보였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가며 땀을 뻘뻘 흘리며 상을 차렸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이 화려하게 자리를 잡았다. 친척들은 연신 감탄하며 나를 칭찬했다.
아이고, 올케 언니 고생 많았네. 음식이 아주 예술이야. 선영이는 역시 손맛이 다르다니까. 정희 언니는 참 복도 많아.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을까? 그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드시더니 그대로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다. 즐거웠던 대화가 단번에 끊기고 모든 시선이 어머니의 입술 끝에 머물렀다.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니? 소금을 아주 포대로 들이부었구나. 나를 고혈압으로 빨리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내 귀를 사정없이 찔렀다. 나는 당황해서 앞치마를 쥔 손을 바르르 떨었다. 어머니, 제가 간을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짜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맛있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평소라면 그냥 죽이고 넘어갔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 앞에 놓인 국그릇을 손으로 쳐내셨다.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내 발등을 뜨겁게 적셨다. 뭐라고? 지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인 줄 알아? 다 저 재수 없는 며느리년이 들어와서 그래.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재수 없는 년이라는 말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2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바친 청춘이, 내 모든 희생과 인내가 그 천박한 단어 하나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버텼던가, 누구를 위해 이 수치심을 감내하며 살아왔던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려온 거대한 분노였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친척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내 남편 진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마디라도 좀 해봐. 내 외침에 진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선영아,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잖아. 일단 당신이 사과하고 들어가서 쉬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분위기? 지금 이 상황에서 분위기를 걱정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나는 헛웃음을 내뱉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집안 망친 년이라고.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이 집 들어와서 하루라도 편히 쉰 적 있나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고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건 안 보이세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셨다. 아이고, 저것 봐라, 저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내가 전혀 무서워서 이 집에서 살겠니? 어머니의 연극 같은 절규에 친척들이 나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에 내 옷 몇 가지를 쑤셔 넣었다.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채워지지 않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진수가 나를 말리러 들어오려는 소리와 어머니의 곡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거실로 다시 나와 신발을 신었다. 도현이가 거실 구석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도현아, 엄마가 미안해. 잠시만 나갔다 올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 될 것만 같았다. 김선영,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발 못 들여놓을 줄 알아.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마지막 고함을 뒤로 한 채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무작정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나는 슬리퍼 차림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고 또 걸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어졌다. 나는 이제 혼자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했다.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내가 살아온 20년이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그 잔인한 눈빛과 남편의 그 비겁한 침묵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 마치 나의 앞날 같았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그 굴욕의 식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날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재수 없는 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가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친구의 작은 오피스텔 소파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핸드폰은 남편과 도현이의 문자 메시지로 가득 찼지만 나는 단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른 아침,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올케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빨리 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나를 그토록 모질게 대하던 분이었지만 막상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외투만 걸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는 진수와 도현이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를 본 진수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어떻게 된 거야? 의사 선생님은 뭐래? 뇌졸중이래. 어머니가 그날 화를 너무 내시더니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실 들어가셨어.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정의인가? 나를 괴롭힌 대가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 복잡한 심경이 소용돌이치며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나는 며칠 동안 병원 복도에서 쪽잠을 자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남편은 회사 일로, 도현이는 학교 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어머니의 여벌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으로 향했다. 주인 없는 집은 차갑고 쓸쓸한 냉기만 가득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나를 향해 쏘아붙이던 잔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움찔했다. 하지만 집안은 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평소처럼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옷장을 열어 내일을 챙기던 중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어머니의 보물 상자였다. 어머니는 외출할 때도 저 상자만큼은 꼭 잠그고 다니셨다. 나는 홀린 듯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상자 옆에는 작은 열쇠가 매달려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을 열어봐도 될까? 어머니의 비밀을 훔쳐보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내 안의 호기심과 의심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낡은 가계부 여러 권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가장 먼저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시아버님이 다정하게 웃고 계셨다. 그런데 사진첩 뒤쪽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인 듯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님이 남긴 거액의 빚 독촉장과 채무 확인서였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 남긴 유산으로 이 집을 샀다고 알고 있었는데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시아버님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 집조차 담보로 잡힌 채 돌아가셨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그 사실을 남편에게도 나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오고 계셨다. 매달 가계부에 적힌 숫자들은 처절했다. 당신이 입을 옷 한 벌 사지 않고 좋아하는 과일 하나 마음 놓고 드시지 못하며 모은 돈들이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내가 고등어 한 점 더 먹는 것을 아까워하셨던 이유가 단순히 내가 미워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어머니는 돈 한 푼에 벌벌 떨어야만 이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래에 놓인 낡은 수첩에서 발견되었다. 수첩에는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다. 선영이 친정엄마 수술비 몰래 보냈다. 진수 알면 제 마누라 걱정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나쁜 시어머니니까 생색낼 필요 없다. 그저 선영이 부모님이 무사하시면 다행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5년 전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익명의 후원자가 수술비를 대줬다던 그 기적이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나에게는 사돈댁은 왜 그렇게 몸이 약하냐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으셨던 분이 뒤에서는 당신의 생명줄 같은 적금을 깨서 우리 엄마를 살리셨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도 선영이한테 모진 말을 했다. 나처럼 약해 빠져서 남한테 당하고 살지 말라고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다. 이 집 빚 다 갚고 나면 그때는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내 새끼 선영아, 미안하다. 내 새끼라는 단어에 나는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혹시나 당신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 집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표현할 줄 모르는 서툰 사랑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나는 상자 속의 물건들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방 안가득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무뚝뚝하고 고집센 노인의 냄새가 아니라 평생을 자식과 가정을 위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한 여자의 고독한 냄새였다. 나는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그 날카로운 눈빛 뒤에 숨겨진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 주세요. 제가 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겠단 말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남편 진수였다. 선영아, 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근데 위독하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하셔. 나는 수첩을 챙겨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다. 눈앞이 눈물로 가려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안아줄 시간을 주세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만이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운명은 가혹하게도 진실을 마주한 바로 그 순간 이별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달리는 나의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내 발소리가 바닥에 부딪혀 울릴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신물이 목구멍을 자극했다.
중환자실 문 앞에는 남편 진수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를 본 남편이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그를 외면한 채 중환자실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 섯을 펄어턴 노인이 작은 침대 위에 종이장처럼 얇게 누워 있었다. 각종 기계 장치들이 내뱉는 기계적인 소음만이 어머니의 생존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바르고 비닐 가운을 걸친 채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 독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주름진 피부는 생기를 잃어 창백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는 굵은 혈관들이 지렁이처럼 솟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그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마디가 내 손 안에서 힘없이 흔들렸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몰아세울 때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벽 같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힘없이 누워 계시냐고요.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슬픔이 뒤엉켜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집에서 발견한 그 낡은 수첩이 내 가방 속에서 천근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수첩 안에 적힌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내가 20년 동안 품어왔던 미움은 갈 곳을 잃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내 얼굴에 머물렀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 했다. 나는 귀를 어머니의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댔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 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 뿐이었다. 어머니는 답답한 듯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내 가방을 가리키셨다. 마치 내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그 낡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다. 어머니, 말씀하시기 힘들면 여기 적어주세요. 제가 다 읽을게요. 내 눈물이 수첩의 첫 페이지 위로 툭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려 하셨지만 손가락에는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등 위를 내 손으로 겹쳐 쥐었다. 우리의 두 손이 하나가 되어 종이 위를 구르기 시작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병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한자 한자 글자를 새겨 넣으셨다. 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박수 측정기 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20년 세월 동안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밀어냈던 사람이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며느리인 나에게 건네는 유언이었다. 어머니의 손이 마지막 획을 긋고는 힘없이 침대 위로 툭 떨어졌다. 종이 위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도현이 엄마 그 아이만은 꼭 지켜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선영아도 아니고 며느리야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도현이 엄마라고 부르셨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의 어머니이자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둥으로 나를 인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를 뜻하는지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손자 도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평생 아버지가 남긴 빚에 허덕이며 나약하게 살아온 아들 진수, 그리고 위태로운 우리 가정을 통째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들도 아니고 시어머니인 당신도 아니고 오직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며느리, 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를 더 독하게 키우셨던 걸까? 내가 없으면 무너져버릴 이 가정을 위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껍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토록 매정한 가면을 쓰셨던 걸까? 어머니,
당신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잔인한 길을 선택하셨나요? 내 내면의 울음이 가슴을 쳐대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B- 소리와 함께 모니터의 그래프가 평평하게 펴졌다. 의료진이 달려오고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편 진수가 뛰어들어와 어머니의 발치를 붙잡고 통곡했지만 나는 그 소란 속에서 오직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만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평생을 악역으로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마지막 회한이었을까? 아니면 이제야 짐을 내려놓는다는 안도감이었을까? 나는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집도, 진수 씨도, 도현이도 제가 절대로 무너지게 두지 않을게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도끼와 강인함이 어느새 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온 기분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나의 시어머니, 윤정의 여사의 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녀가 나에게 심어준 질긴 생명력은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은 어머니의 성격답게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빈소를 지키는 내내 나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세상을 노려보고 계셨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부터 뜻밖의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허름한 잠바 차림의 노인들,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영정 앞에서 통곡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대학은커녕 입에 풀칠도 못했을 겁니다. 어느 보육원 원장이라는 분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매달 비밀리에 돈을 보내던 희망의 집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내에 한 벌 사입지 않으면서도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곳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남편 진수는 그 사실을 듣고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책했다. 나는 엄마가 그냥 돈독이 오른 노인네인 줄만 알았어.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짜게 살았는지, 왜 고등어 한 토막에 선영이 당신을 구박했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부엌 찬장을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이 나를 반겼다. 어머니가 늘 먼지 하나 없어야 한다며 잔소리하던 그 그릇들이다. 나는 그릇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닦기 시작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선영아, 손끝에 힘을 줘라. 그래야 내 인생도 윤기가 나는 법이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내가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나를 단련시키는 담금질이었다는 것을. 도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쟁반에 물 한 컵을 떠다 주었다.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그러셨어. 엄마는 이 집의 뿌리니까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잘 지켜줘야 한다고.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 집의 기둥이 되라는 마지막 숙제를 남기고 떠나신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없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빛에 단단한 힘을 담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 진수는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다. 선영아, 내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지? 엄마가 당신한테 남긴 그 한 줄,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 남편의 변화는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었다. 나약하던 아들을 남자로 만들고 부서져 가던 가정을 다시 묶어준 것은 어머니의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악역 연기 덕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올린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는 간이 딱 맞아요. 도현이도 잘 먹고 진수 씨도 기운 차렸어요.
걱정 마시고 거기선 좀 편히 쉬세요. 나는 이제 밥을 먹을 때 눈치를 보지 않는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씩씩하게 복스럽게 밥을 씹어 삼킨다. 나의 밥알 씹는 소리가 이제는 이 집안의 활기찬 박동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진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만난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파도.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했지만 결국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며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나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사라졌지만 나를 사랑했던 또 다른 어머니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나는 오늘도 부엌 창문을 활짝 연다. 어머니가 싫어하시던 찬바람 대신 새로운 계절의 따스한 바람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평행선과 같지요. 저 역시 20년을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열쇠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손이 아닌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독한 가면을 써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들. 그분들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싶었던 처절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미워 견딜 수 없으신가요? 그 사람의 날카로운 칼날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눈물을 딱 한 번만 들여다봐 주세요.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 독한 가면 벗으시고 환하게 웃으세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단 한 줄의 유언,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집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나의 고마운 시어머니, 이제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